이거. 종이 뭐 있지? 자, 우리 OT 자리 같이 볼까요? 알겠지? 언니 오늘 1교시 이제 1교시 영상 아닌 거야? 나이스. 이거 받아봐. 재밌게 뭐 먹었어? 거기다. 내가 맞춰볼게. 너네 라면. 별말이야 김치찌개. 지정자 석제 한다 진짜로. 고맙다. 이거 왔고. 자, 이제 나머지 애들 오든지 말든지 일단 하자. 항상 늘 그렇듯 내신 첫 시간은 OT를 진행을 하죠. 네, 자기소개 해야 되나? 이거 한번 할까? 이름 쌓기 한번 해? 이름 쌓기 안 해도 되지. 자, 선생님은 이제 동도중 부끄럽네 갑자기 자기소개 하려니까 1학년 때부터 이제 우리 친구들 내신 수업 같이 한 다경쌤이고요. 근데 이제 이런 거야. 너네가 이제 선생님을 너무 오래 봤으니까 물론 이제 선생님 처음 본 친구도 있지만 선생님을 너무 이제 오래 봐서 조금 지겹잖아, 그치? 그래서 베리에이션을 줬어. 자, 앞으로 1, 2교시는 선생님이 진행을 하고 당분간은 3교시는 이제 2학년 정규 수업 맡아주시는 시우쌤께서 수업을 해주실 거야. 근데 바뀔 수도 있어, 교시는. 그래서 너네가 하는 거 봐서 이렇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나는 다경쌤이고 이제 3교시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은 시우쌤. 자, 일단 우리 수업 시간부터 한번 볼까요? 지금 동도중 2학년은 반이 총 2개예요. A반이 있고 B반이 있는데 지금 요 반이 A반이라고 생각하면 돼. 토요일 2시. 당연히 시간 이동 가능하지만 미리 연락을 해줘야 돼. 갑자기 막 토요일 2시가 딱 됐는데 선생님 저 오늘은 2시에 안 가고 7시에 갈게요 하면 안 되는 거. 항상 최소 2시간 전, 1시간 전에는 미리 연락을 해주세요. 그래서 출결 관련 연락은 무조건 마포 1관으로 해주는 거야. 마포 1관. 이건 안 써도 되지? 응? 그래서 데스크에 계신 선생님한테 연락을 해주셔야 돼요. 왜냐면 선생님은 너네 막 인사하고 뭐하고 하면 연락을 못 볼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다음에 과제. 과제는 총 3번이야. 물론 때에 따라 이렇게 추가 자료가 나갈 수 있어. 때에 따라. 때에 따라. 이제 근데 그 추가 자료를 제외하고 우리의 이제 기본 과제 디폴트 값은 요거야. 체크 평가 문제집 내신 담화. 그래서 오늘 내신 담화를 처음 받은 친구들도 있을 거고 중간고사 때 이미 이거를 다 받았어. 내신 담화. 그 다음에 체크 평가 문제집은 오늘 과제가 나갈 거잖아요. 그러면 다음 주까지 잘 들고 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과제는 매주 홈페이지에 가정통신문이 올라가니까 확인을 해주시면 되고 모든 과제는 여기 보이지? 풀고 채점하고 오답하기까지 해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안 하면 어떻게 돼? 안 하면 남아서 하는 거고 이거 이제 우리 그거 있잖아. 페널티가 있잖아. 3번인가? 2번 이상은 뭐 아니야. 과제도 깜지를 합니다. 과제는 무조건 과제 펴는 거 어렵지 않으니까 내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페널티를 주는 거지. 나 복습! 자 봐봐. 주말에 배운 내용은 최소 3일 안에 복습을 하셔야 돼요. 얘들아 이 원칙이 있어. 나도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무슨 법칙이 있거든. 그래서 뭐 몇 시간 이내에 복습하는 게 가장 기억이 많이 남고 뭐 어쩌고저쩌고가 있는데 이제 현실적으로 너네는 국어만 공부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오늘 첫날이니까 뭐 머리 내리는 게 유행이야? 오늘 첫날이니까 화내지 말아야지. 자, 알겠죠? 우리가 국어 말고도 공부하는 게 많으니까 내가 양보해서 주말에 배운 내용은 최소 3일 안에 복습하는 걸로 정했어. 그 다음에 수업 내용은 삼색 볼펜과 형광펜 조합으로 필기하시면 됩니다. 이거 이외의 색깔은 물론 쓰기도 하지만 잘 안 쓰기 때문에 이렇게 그 다음에 복습을 할 때는 필기와 핵심 내용 위주로 복습을 해주고 과제는 최대한 미리미리 해주세요.
얘들아, 이게 아무리 내가 숙제가 많지 않아 라고 해도 당연히 많지. 당연히 많아요. 세 권이잖아, 책이. 그러면 뭐 하루에 한 권씩 푼다고 생각을 하든 아니면 몇 페이지씩 나눠서 푼다고 생각을 하든 과제는 미리미리 해주세요. 선생님이 아연 중3, 동도 중3, 서울여 중3, 대화여 중3 내신을 같이 진행을 해요. 그럼 얘네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얘네들 내가 1학년 때부터 왔는데 금요일 날 새벽 3시, 4시까지 과제를 해. 경험자들은 알 거야, 그치? 너네도 그렇게 하자.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렇게 하면 그 다음날 피곤하고 수업 집중도 안 되고 최소 금요일 밤 10시까지 끝내야 돼. 10시부터 그래. 그래, 하는 게 많으니까. 얘들이 또 하는 게 많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옆에 페이지 볼게. 이 페이지. 자, 시험. 우리 이제 시험 재밌지? 지난주 수업 내용이 범위이고 누적 범위입니다. 만약에 3주차에 시험을 본다고 하면 1, 2주차에 배운 내용을 누적해서 시험을 보는 거예요. 그래야 시험 범위를 다 커버칠 수 있기 때문에. 자, 그 다음에 문항수는 25개에서 뭐 40개, 50개, 60개 유동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 직전에는 기출문제도 풀어봐야 되고 유사한 문제들을 풀어봐야 돼서 조금 많이 할 수 있다. 그 다음 통과 기준은 항상 그렇듯 만점이에요. 만점. 만점. 페널티, 깜지, 구술 테스트. 자, 깜지는 몇 번? 하나 틀리면 한 번. 그 이상, 두 번, 2개 이상은 2번. 안 틀리면 돼. 응. 안 틀리면, 저는 표정이 굳어진다 했어. 안 틀리면 돼. 해봐서 알잖아. 안 틀릴 수 있다니까. 아닌가? 만점에 한 명도 없었나? 아니야, 그건 아니야. 만점 있었던 적 있어. 2번인가? 네. 구술 테스트는 아주 가볍게. 하나라도 틀리면 가볍게. 아니면 이 구술 테스트는 어떻게도 진행할 수 있냐면, 너네 연좌제라고 들어봤어? 연대 책임 들었어, 연대 책임? 그래서 선생님이 다 같이 모아놓고 물어봤어. 근데 한 명이라도 제대로 된 정답을 말했다? 그럼 다 같이 그냥 집에 가는 거야. 물론 깜지 다 하고. 깜지 다 하고. 깜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클리닉. 클리닉은, 지난 중간고사랑 비슷한데, 돌아오는 주 있잖아요. 언제냐? 6월 1일인가? 그 주는 월요일, 금요일에 6시부터 올 수 있어. 뭐, 안 된다, 뭐, 어쩐다 또 이러겠지? 안 되는 친구들은 이따가 선생님이랑 따로 이야기를 하면 되고요. 일단, 6월 1주차만 이렇게 진행을 할 거야. 그 다음 주차부터는 원래 우리 시간대로 할 거예요. 월요일 4시 반부터? 아니다. 월요일 3시 반부터 쭉 10시까지 아무 때나 올게. 알겠지? 이게 6월 1주차예요. 6월 1주차. 다시 할까? 그 다음에 6월 2주차부터는 진짜 선생님이 이제 정규 클리닉을 안 하기 때문에 월요일 3시 반부터 10시 사이에 아무 때나 오면 돼요. 그냥 금요일도 마찬가지야. 화요일만 3시 반에서 5시 사이에 오시면 돼요. 이렇게 이따가 선생님 클리닉 시간 조사하러 올 거니까 그때 다시 말해주면 되고 그 다음에 홈페이지! 아직도 혹시 홈페이지 가입을 안 한 사람이 있다면 반성하시고 홈페이지 가입하세요. 재원증 인증한 다음에 로그인 가능하니까 이건 알아서 그냥 너네가 나보다 더 잘할 거니까 하면 되고 결석하면 안 되지만 뭐 너무 아파. 뭐 그 경우에는 결석할 수밖에 없지. 그때 이제 결석 영상 신청하면 여기서 영상 확인하고 가정통신문까지 확인해 주시면 돼요. 됐지? 질문. 깜지가 무엇이냐면 이제 이걸 이렇게 또 설명하는 날이 오다니 설렌다 설레. 자, 깜지가 뭐냐면 이제 우리가 실태를 딱 보고 나면은 그 뭐야
정규 때도 이제 답지가 나가잖아. 그럼 요 해설지를 그대로 쓰는 거야. 틀린 문제.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나 3번 틀렸어. 3번 틀린 사람은 요거를 몇 번 쓰는 거야? 2번 쓰는 거야. 한 개 틀리면 한 번 쓰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간혹가다 보면은 또 해설지를 만드는 친절한 선생님들이 자, 우리 오답을 피해보자 하고 오답 피하기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 오답 피하기까지 쓰는 거지. 그러니까 복불복이야. 봐봐. 오늘 이게 이제 아현중 그 실태 투표지였거든요. 10번 봐봐, 10번. 10번 틀린 애는 뭐야? 이거 딱 한 번 쓰고 나면 집에 가는 거야. 10번 하나만 틀렸다 치고. 근데 이제 복불복이라고 했잖아, 내가. 이제 8번 틀린 애는 죽어나는 거지, 이제. 오답 피하기까지 써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가장 좋은 점, 내가 복불복을 피하고 싶다. 다 맞으면 돼. 알겠지? 나는 현지 복불복 피하고 싶다. 아니면 이제 너네들끼리 몰아주기 이런 거 한번 해. 근데 이제 내가 그 사유가 타당한지 들어보고. 알겠죠? 쓰는 거야. 자, 우리 이제 OT는 이 정도로 하고, 우리가 이제 1학년 애기였을 때는 막 자기소개서도 쓰고 막, 우리 자기소개서도 쓰고 막, 하면서 이제 제가 제일 부족한 부분은 뭐예요? 선생님한테 하고 싶은 말, 막 이런 거 했었는데, 이제 그런 거 안 해도 되잖아, 그지? 그럼 기억도 안 나지? 뭔가 약간 좀 약간 풋풋한 걸 맞아. 막 엄청 막 이렇게 되게 쓰기 싫었어요. 아기자기한 걸로 했었지. 자, 잠깐만. 우리 민준이까지 왔죠? 이 보자. 혹시 다현이 아는 사람? 강다현. 알기만 알아? 아, 그래? 친구가 안 와가지고. 일단 그래도 20분까지 기다려보고. 자, 오늘은 추가 자료가 있어요. 사촌님과 어머니를 할 거야, 오늘은. 가볍게. 근데 이제 사촌님과 어머니가 워낙 중요한 작품이다 보니까, 근데 우리 교과서에 너무 짧게 들어가 있어. 그래서, 완전 짧게 들어가 있어서 우리는 대신에 전문을 다룰 거예요. 아니. 어떤 부분이 나올지 모르고, 너네 중간고사 경험해봤잖아, 그치? 시험이 쉽지 않았어. 사실 솔직히 말, 주변 학교에 비하면. 선생님이 다른 학교 시험지도 다 풀어봤거든? 그러니까 어려웠다기보다는, 짜투 이런 문제인데? 나는 문제가 많았지. 그게 지금. 그래. 오빠 아저씨 몰라요? 실실 때 1분이고, 이건 되게 재밌어요. 하고, 문제야. 너 적었잖아. 아니, 적은 거는 문제가 안 되는데, 책을, 그치? 책상을 손을 해야지. 연기가 다 뺐어요. 여기다 지금 특지한 앞부분에 소설 이론이 또 있어. 그래서 너네 이제 소설 이론 껌이잖아. 눈 감고도 쓸 수 있지. 아니야? 눈 감고 못 써? 근데 눈 살짝 감고 쓸 수 있잖아. 그치? 소설 이론을 정말 가볍고 빠르게 빨리빨리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뭐 할 거다? 본문을 조금 같이 볼 거예요. 그리고 또 정규 때 너네 아직 그거 하나 문학 분석 못해? 원분노, 비분노 해? 그래? 특별하지로 하는 게 뭐야? 특별하지로 뜨는 거? 쌤이 요즘은 뭐 다른 거 없어요. 문학 1인칭 그게 문학 분석 못해. 쌤도 그래. 쌤이 다 친절하셔서 그래. 솔직히 말하면은 나는
중위 선생님들이 정말 친절하신 것 같아요. 써있어요. 맞아요. 뒤에도 써있어요. 뭐가? 왜 이래, 얘? 각이 써있어? 네. 공부는 4개 이거 있어요. 있으면은. 어떻게 쓰나요? 1인치 공부선 1인치 주인공 시점. 아, 왜 이러는 거야? 공부에 일단 자, 함께 보입시다. 우리 소설 읽어내야겠지. 아니, 눈이 안 좋아져가지고. 자, 보자. 자, 소설의 개념이 뭐야? 너무 작다, 그치? 글씨가. 자, 작가가 현실 세계에 있을 법한 이야기를 어떻게 꾸며내는 거야? 어떻게 꾸며내는 거야? 사실적. 상상으로 그치, 상상으로. 오늘 첫날이라서 별로 화내고 싶지 않아. 상상, 거짓.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허구적이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 소설 안에서 그려지는 세계를 뭐라고 부르냐면 허구의 세계다. 한마디로 불화다. 이런 뜻이 불화다. 그래서 이 개념이랑 관련해서 나와 있는 게 밑에 나와 있는 특징이에요. 그래서 소설의 특징은 얘들아 근데 달달달 외우기보다는 이거를 왜 배워야 되냐면 문제로 갈래의 특징을 묻는 문제가 나와요. 너네도 이제 문제 풀어봐서 알겠지만 시험 문제도 풀어보고 다른 문제집에서도 풀어봤겠지만 윗글과 같은 갈래의 특징을 가진 것은 뭐 혹은 윗글의 갈래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한 것은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는 문제가 꼭 한 문제씩 출제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요게 이제 앞에서 얘기했던 허구성 사실이 아니라 꾸며낸 이야기다. 근데 이제 이 이야기를 꾸며낼 때 물론 이제 해리포터처럼 아예 현실에 없는 일을 그려내기도 하지만 보통 우리가 보는 소설은 여기 뭐라고 나와 있어? 일어날 법한 이야기들을 만들어내는 거.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개연성이라고 얘기해. 그 다음에 이제 항상 얘기하지 사실성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삶의 진실을 추구하고 바람직한 인간의 모습을 찾고자 한다. 다시 말하면 소설 안에 교훈을 찾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진실성. 밑에 똑같이 쓰면 돼. 그냥 인생의 진실과 참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참된 가치나 혹은 인생의 의미를 깨닫는 내용이 소설에 나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우리 줄글을 한자로 뭐라 그래? 한자로. 한자로. 산문. 그래. 왜 누가 맞췄어? 잘했어. 그 다음에 인물, 사건, 배경과 일정한 줄거리를 가지고 사건이 전개된다. 이건 뭐야? 사건이 전개돼. 사건을 풀어내는 거야. 서사성. 2년째 하는 것 같은데 그래서 우리가 소설을 서사갈래라고 부르죠. 네, 이야기의 짜임을 가지고 있다. 특정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인물, 사건, 배경을 갖추고 사건의 흐름에 따라 사건이 일어난 순서대로 혹은 작가가 의도한 순서대로 흐름이 전개되는 거. 이게 서사성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예술성. 문학도 예술의 한 분야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을 예술성, 서사성, 산문성을 외우는 게 아니야. 각각의 내용이 뭘 의미하는지를 아는 게 훨씬 더 중요해요. 오른쪽에 있는 내용이 문제로 나오는 거. 자, 이제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서 이제 이거 모르면은 진짜로 저기 키다리 책상에 무릎 꿇고 올라가 있어야 돼. 자, 소설의 3요소 뭐야? 제 구성. 그렇지. 주제 구성. 주구문, 주제, 구성, 그리고 문체는 저 아래 있어요. 저 아래. 저 아래로 쭉 내려가면 문체가 나와요.
그러니까 사실 문체를 묻는 문제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설명이 간략하게 나와요. 얘도 빠르게 하고 넘어갈 거야. 자, 주제는 당연히 모든 문학 작품에 다 있는 거예요. 작품을 통해서 하고 싶은 말, 전달하고자 하는 거, 독자가 알았으면 좋겠는 거, 이런 게 전부 다 주제가 되는 거고, 구성이라고 하는 건 이야기의 짜임을 이야기하는. 우리 아까 봤잖아. 웃긴 게 없는데 왜 웃지? 근데 앞으로 웃기는 게 없는데 혼자 웃었다? 그럼 이제 마이크 여기 달아줄 거야. 진짜 얼굴 이유 합격. 자, 자, 이렇게 장난이야, 장난이야. 사이드 있게 배열한 거. 알겠지? 이제 진짜 이유 없이 웃으면 진짜 마이크 가져다 줄 거야. 자, 그 다음에 구성의 3요소. 이제 이게 뭐야, 구성의 3요소가? 인, 사배. 그러니까 인물이랑 관련된 내용에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그 다음에 사건에서 관련해서 알아야 되는 거, 배경이랑 관련된 게 나와 있는 거예요. 여기도 이제 인물이랑 관련해서 가장 먼저 나오는 게 심리야, 심리. 우리가 심리를 시에서는 뭐라고 불러? 정서. 그러니까 시에서 정서 찾는 것처럼 소설 안에서도 인물의 심리를 찾는 게 중요해요. 당연히 인물이라고 하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사람인데 가짜지. 가짜 사람이야, 가짜 사람. 그럼 이제 이 심리를 어떻게 파악하냐. 그러니까 인물의 행위나 또 배웠잖아, 이거. 그렇지, 말. 대화. 말이라고 했잖아. 말을 통해서 추측할 수 있다. 이렇게 행위나 대화를 통해서 파악하는 걸 우리가 간접 제시라고 부르요. 행위나 말을 통해서 파악하는 건 간접 제시. 서술자가 직접 말해줘. 그러면 그땐 직접 제시가 되는 거죠. 직접 제시와 간접 제시의 차이점은 사실 여기 예시에 나와 있는 걸 통해서 보면 돼요. 직접 제시 보면 봐봐. 서술자가 나는 부끄러웠다. 직접 말해주고 있지. 부끄럽다는 심리를. 그 다음에 간접 제시는 봐봐. 동길이의 수박씨만한 두 눈은 반짝거렸고 주먹은 야무졌다. 어쩌라고. 그럼 얘 성격이나 심리는 어떨 것 같아? 주먹이 다 무졌어. 야무졌어. 막 약간 어떤 싸우고자 하는 의지가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일단 반짝거렸고 주먹은 야무졌다. 이런 걸 외양묘사라고 해요. 이 외양묘사를 통해 알 수 있는 거, 동길이 지금 싸우고 싶어. 너네 이거 안 배웠어? 흰 종이 수요? 1학년 때 배웠을 텐데. 학원에서. 그 다음에 사건. 얘들아, 사건에서 제일 중요한 건 갈등이에요, 갈등. 그래서 인물들이 일으키는 갈등을 중심으로 사건을 봐주면 됩니다. 우리가 발단 전개 위기절정 결말이라고 하는 건 결국에 이 사건이랑 관련된 거니까 그거를 잘 봐주면 되는 거. 그 다음에 배경. 우리가 오늘 보는 사랑스님과 어머니도 배경이 되게 중요한 작품이에요. 시대적 배경이. 이건 좀 보자. 자, 뜻. 모르는 사람 없죠. 소설 안에서 사건이 일어나고 인물이 행동하는 시간, 공간적 배경.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면 자연적 배경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사회, 시대. 이런 애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불러요. 물론 둘 다 중요해요. 둘 다 중요하지만 어떤 소설에 사회문화적 배경이 명확하게 드러난다라고 하면 걔가 하는 역할에 주목하면서 소설을 읽어줘야 돼요. 배경의 역할. 일단 사실성을 부여하고 생생함을 주는. 여기서 사실성을 부여한다는 건 진짜 이 일이 실제로 있었다는 게 아니라 진짜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야. 그 다음에 작품의 전반적인 분위기 조성. 너네 운수 좋은 날 안 배웠지? 그 설렁탕 이년아 왜 먹지를 못해 이거 배웠어? 거기서도 이제 보면 어떤 배경이 나오냐면 날씨가 되게 우중충한 분위기가 나와요. 그래서 그 배경을 통해서 이제 비극적 결말이라는 분위기를 조성하는 거. 날씨도 배경이 돼요, 얘들아. 써줘야지. 날씨. 당연히 작품의 주제를 드러낼 수도 있지. 만약에 시대적 배경이 일제강점기야.
그럼 둘 중에 하나야. 뭐 저항하자 어쩌고 저쩌고거나 아니면 친일파를 비판하는 거거나. 그다음에 성격, 태도, 의식 형성에 영향을 주고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고. 너네 그거 배웠지? 기억 속에도 있고. 쥐바라숭이에요. 쥐바라숭이. 아무튼 거기도 보면 이제 배경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뭐 혹은 제목 자체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기도 하는 거. 그리고 사건의 전개를 암시한. 비가 계속 와. 그러면은 이제 앞으로 이제 비극적인 일이 일어날 거다라는 걸 암시하는 거고. 그다음에 문체? 문체는 사실 문체는 몰라도 되는데 작가의 개성적인 문장 표현을 우리가 문체라고 합니다. 문체는 고전 소설에서 훨씬 더 중요해. 너네 고전 소설 배우잖아, 그치? 이번 시험 범위에 들어가죠. 뭐야? 양반전. 양반전은 작년에도 했는데. 자, 아무튼 이렇게 봐주시면 됩니다. 소설의 구성 요소들. 그 다음에 이제 하나씩 좀 볼 거야. 뜯어볼 거야. 중요한 거. 갈등 볼게요. 갈등. 갈등은 둘 중에 하나지. 내적 갈등이거나 외적 갈등. 자,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는 둘 중에 어떤 게 나와요? 내적 갈등이 나오는 거야. 사랑 손님과 어머니에는. 그 다음에 기는? 봐줘 그냥. 기는 봐줘. 사건을 전개한다. 인물의 성격을 드러낸다. 흥미 유발한다.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주제를 드러낸다. 사실 네 번째의 기능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갈등의 해결 과정을 통해서 작품의 주제의식을 나타내는. 자, 갈등 유형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크게 내적 갈등과 외적 갈등으로 이뤄져요. 근데 내적 갈등이라고 하면 너네가 자꾸 뭘 생각하냐면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내적 갈등이 아니야. 외적 갈등이 있지. 근데 이렇게 둘 사이에서 고민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소설 안에서는 주인공이 고민하거나 뭔가 걱정거리가 있거나 고뇌하는 부분이 나오잖아. 이 부분은 전부 다 내적 갈등이라고 봅니다. 이렇게 같은 거예요. 소설 안에서는. 왜냐하면 실제로 내적 갈등을 찾는 게 좀 어려워서 이렇게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외적 갈등은 제일 빈번하게 나오는 게 사람끼리 싸우고, 그죠? 그 다음에 개인 대 사회, 홍길동전. 그 다음에 개인이 자연재해를 겪는 거, 이게 이제 개인 대 자연. 그리고 마지막에 이제 개인 대 운명. 너네 이거 독서 쓰지 않았어? 뭐지? 영마, 자, 이제 소설의 구성 단계 볼까요? 얘도 이제 모르면 안 돼, 그치? 이제 2학년 C기나 됐는데. 자, 구성의 전개 원리는 갈등이 어떻게 형성되고 그 갈등이 어떻게 해소되는지에 따라서 이렇게 양상을 보이는 거죠. 사건이 시작되는 발단, 전개, 위기, 절정, 결말인데 고전소설도 마찬가지일까요? 고전소설은 조금 달라요. 고전소설은 위기와 절정이 하나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 양반전 때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에 결말만 잠깐 보면 갈등이 해소된다는 건 늘 얘기하지만 갈등의 원인이 제거되는 거예요. 내가 막 친구랑 싸우고 있었어. 근데 내 친구가 죽은 거야. 그럼 갈등 해소된 거야? 안 해소된 거야? 갈등 해소된 거지. 왜냐면 싸울 친구가 없어졌잖아. 갈등의 원인이 제거됐잖아요. 왜? 내가 제거했어? 아니잖아. 아무튼 그러니까 갈등의 원인이 제거돼야 돼. 이걸 왜 설명하냐면 너네는 꼭 화해하고 사랑스러운 결말로 끝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소설의 서술자 중요하지. 사실 2학년의 학습 목표가 이거죠. 서술자 그 다음에 화자에 초점을 맞춰서 보는 게 2학년 국어의 학습 목표 중에 하나예요. 자, 그러면 뜻 보면 소설에서 독자에게 이야기를 당연히 전달하는 사람이 서술자예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소설 안에 등장하는 인물일 수도 있고 소설의 주인공일 수도 있고 아니면 소설 밖에 있는 사람일 수도 있는 거야. 그래서 상상 속의 존재라고 생각을 해도 돼요. 자, 특징은 여기 나오잖아.
안에 있을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야기 안 밖에 위치하는 거에 따라서 시점을 나누는 거죠. 자, 그 다음 당연히 서술자와 작가는 동일한 인물이 아닙니다. 시인이랑 화자가 일치하지 않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다음에 사건을 바라보는 위치에 따라서 여기서 얘기하는 위치는 어떤 거냐면 사건 밖에 있는지 안에 있는지 가까운지 먼지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서술자가 이야기 여기 나와 있네. 안에 있는지 밖에 있는지 인물의 심리까지 서술할 수 있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시점이 달라지고 전개되는 내용이 달라지는 거. 그래서 문제가 여기에서 나온 시점을 바꿨을 때 우리 그 지난 중간고사 문제에도 나왔죠. 그 다음에 서술자 한 번만 더 짚어볼게요. 아, 이거 안 해도 될 것 같은데. 자, 시점. 끝. 서술자가 사건이나 인물 등을 바라보는 관점. 이렇게 이 세 가지 질문으로 시점을 구분하는 거예요. 안에 등장하냐, 등장하지 않냐, 자기 이야기하냐, 주변 인물 얘기하냐, 심리 보냐, 못 보냐. 이걸로 이제 구분을 해주는 거. 밑에 솔직히 너네가 할 수 있지. 여기 밑에 빈 갖추는 거 너네 할 수 있지. 못해? 그럼 같이 하는 거지 뭐. 자, 주인공 시점부터 볼게요. 1인칭 주인공 시점. 여기 보면 서술자가 작품 안에 존재할 때는 우리가 1인칭이라고 하죠. 나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근데 그 나가 주인공이야. 그럼 그 경우에는 얘가 서술자이면서 주인공이기 때문에 자기의 심리는 아주 자세하게 설명할 수 있죠. 우리 뭐야 그거 현재 나왔던 거 축구공과 응원복 그게 지금 1인칭 주인공 시점이었죠. 그러니까 주인공이 독자에게 이야기하는 듯한 느낌을 줘서 친근감과 친밀함을 느낄 수 있게끔 하는 거예요. 이 경우에 뭐라고 얘기하냐면 독자와 서술자의 거리가 가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주인공의 당연히 내면 심리 당연히 알 수 있지. 거기서 그 주인공 누구였지? 우현이, 차우현. 대신에 이제 주인공 외에 인물이나 외부적인 상황 등에 대한 서술에 있어서는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관찰하는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내 심리를 이야기하는 거에 있어서는 당연히 내가 주인공이야. 그렇지만 다른 것들은 내가 관찰하고 추측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시는 알아서 읽어보고. 자, 이번에는 1인칭인데 작품 안에 있는데 내가 주인공이 아닌 거야. 주인공 X. 뭐라고 중얼거리지? 아, 몰라, 모르는 거 물어봐서 대답해 준 거야? 자, 효가. 나의 눈에 비친 외부의 세계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주변 인물의 입장이기 때문에 주인공의 내면 심리를 알 수 없으므로 극적 긴장감을 준다라고 이야기. 그 다음에 독자에게 상상력이 오지. 보통 관찰자 시점은 객관적이다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여기도 그냥 여기 나와 있네. 우리 오늘 배우는 사랑 스님과 어머니가 요거죠. 1인칭 관찰자 시점. 빈칸에 많이 뚫어놨네? 와. 자, 전시적 작가 시점 볼게요. 자, 이번에는 서술자가 작품 밖에 존재해서 우리가 3인칭. 나는 아니고 그라서 3인칭이라고 하는 거야. 작품 밖에 있으니까. 신과 같은 존재라고 나오잖아요. 그래서 전지적 작가 시점인 거지. 전지전능하다라는. 자, 그 다음에
근데 이제 전지적 작가 시점의 특징은 뭐 그냥 편하다? 이게 제일 크죠. 효율적이다. 우리가 상상하거나 추측하거나 힘을 들일 필요가, 그러니까 생각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여기도 뭐라고 나오냐면 그게 장점이면서 단점으로 드러나는 거. 상상력이 제한된다. 고전 소설이 다 3인칭 전지적 작가 시점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관찰자 시점. 가장 독자와 거리가 멀고, 그리고 객관적인. 이거 똑같이 작품 밖이라고 써도 돼. 이야기 밖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가장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전달하고, 얘는 가장 비효율적이에요. 독자가 뭐든지 다 추측하고 상상이나. 독서를 할 때 가장 재밌으면서 가장 품이 많이 드는 게 3인칭 관찰자 시점이에요. 자, 이제 요걸로 이제 한번 해볼까요? 요걸로. 자, 서술자가 작품 속에 있으면서 인물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으면 1인칭 주인공 시점이 되는 거고, 근데 작품 속에 있으면서 관찰하면 1인칭 관찰자 시점. 작품 밖에 있는데 인물의 심리까지 다 알 수 있다. 전지적 작가 시점. 작품 밖에 있는데 행동만 관찰하고 있다라고 하면 3인칭 관찰자 시점에 해당합니다. 이제 시점 찾는 건 잘 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배경 보자, 배경. 배경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 작품은. 왜냐면 사실 얘들아, 사랑꾼님과 어머니 하는데 그 시점이랑 관련된 문제는 사실 중간고사 때 전부 출제가 됐잖아요. 물론 시점 문제가 나오겠지만 그래서 일단 배경.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배경에는 자연적 배경, 사회문화적 배경이 있어요. 시간적 배경, 공간적 배경을 자연적 배경이라고 해요. 아침, 점심, 저녁, 그 다음에 이제 뭐 공간? 뭐 서울, 뭐 아니면은 뭐 부산 이런 거를 이제 자연적 배경이라고 하는 거고 사회문화적 배경은 여기 지금 나와 있는 것처럼 다양한 시대적인 상황과 사회 현실과 관련된 문제를 포함하는 걸 사회문화적 배경이라고 해요. 너네가 알고 있는 거 뭐밖에 없어. 진짜 혼나. 알겠지? 진짜 지정석제 해, 이제. 알겠지? 앞에서부터 꽉꽉 채워가지고. 너네가 아는 거 일제강점기밖에 없지? 자주 나오는 것만 써봅시다. 일제강점기. 그 다음에 6.25 전쟁. 물론 얘들아 전쟁하면서 소설 쓸 수 있었을까 없었을까? 전쟁하면서 소설 쓸 수는 없어요. 보통 이제 남성 작가들이 많았기 때문에 다 어디 갔어? 다 이제 총알바지 하러 갔기 때문에 그래서 전쟁 직후에 쓰인 소설이 더 많아요. 전후소설이라고 해요, 그거를. 그 다음에 이제 1970년대 산업화 도시. 소설에는 이런 내용이 주로 등장을 합니다. 자주 나오는 키워드만 알고 있어도 그 작품을 보기가 조금 수월해져요. 네, 이 정도가 있다라고 봐주면 되고, 이제 우리 아까 했던 건데 또 쓰네. 얘들아, 이거 생략하자. 왜냐면 앞에 있던 거 그대로 나와 있는 거라서 안 써도 될 것 같아요. 자, 앞 페이지 참고해 주시고, 우리는 이제 세 번째 볼 거예요. 사회문화적 배경을 그러면 왜 봐야 되냐. 창작 의도에 대한 이해, 그 다음에 시인에 이게 영향을 미치다. 시인이라고 나오네. 작가. 그러니까 시인이든 소설가든 작가한테 어쨌든 이 시대적 배경이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작품에 대한 좀 심도 깊은 이해를 위해서는 이 사회문화적 배경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라는 거. 여기 P는 이해와 감상. 어쩌고. 찾을 때 어떻게 찾아야 되냐면, 그 시대만에 나타나는 특징을 가진 소재들이 나와요. 뭐 예를 들면 일제강점기에만 나오는 게 뭐가 있지? 다이쇼라는 표현. 다이쇼가 뭔지 알아? 다이쇼? 다이쇼 아니고
다이조. 다이조가 주인이란 뜻이에요. 주인이란 뜻. 그 다음에 내지인. 내지인이 뭘까? 내지인. 외지인, 내지인 할 때 내지인 다 조용히 해. 내지인. 일본 사람이란 뜻이에요. 내지인. 그러니까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 근데 물론 당연히 배경 지식이 있어야겠지. 자, 여기 나와 있죠. 소설의 배경을 드러내는 표현이나 소재 찾기, 그 다음에 인물의 말과 행동, 그 다음에 인물들 간의 관계에서 추론할 수 있다. 자, 너네 한번 이거 써보세요. 시대적 배경. 배경 지식이 어느 정도 있는지, 얼마나 무의 상태인지. 우선, 솔직히 높은 시간. 어. 뭐, 할머니들이 많이 하는 거야. 너 기억을 다금 있어. 나한테 귀는 밝아. 나도 있었구나. 뒤에가 박수 치면서 거의 한 2개. 얘들 같이 한번 볼까? 혹시 이제 한번 해보라고 한 거고 당연히 모르죠 너네는. 자 언제야 혹시 이 첫 번째 작품의 시대적 배경은? 봐봐 모른다고 했잖아. 자 광복 직후예요. 광복 직후. 봐봐. 너네 이거 치프 체크 안 해서 미스터가? 그때 막 왜 했잖아. 왜 영상으로 막 폭파하면서 선생님들이. 근데 기억 안 나겠지. 자, 보자. 이게 왜 광복 직후인지를 볼 거야. 자, 그럭저럭 9월도 열흘이 되고, 광복을 몇 월 며칠에 하지? 8월 15일에 하잖아, 그치? 그러면은 한 달 정도 지난 거네, 그치? 광복으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난 거야. 서울 거리에 미국 병정이 꼬마차와 함께 그득히 퍼졌다. 광복을 한 지 한 달 정도 지났는데 서울 거리에 미국 병정이 있었다. 이게 광복 직후의 미군정을 보여주는 거. 모르지 근데 뭔지. 그녀들 아직 안 배웠다. 그럴 수 있어. 그래서 이제 광복하고 곧바로 우리만의 정보를 수립한 게 아니라 이제 미국이랑 소련이 와가지고 야, 이 미개한 조선인들아 너네 한 번도 통치 안 해봤잖아. 우리가 도와줘. 하고 이제 3년 동안 신탁 통치를 한 거예요. 보시기예요. 당연히 배경 지식이 없으면 못 찾겠다, 그지? 자, 설마 그러니까 이거는 언제? 조선 시대. 그래. 이거 아니야.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 그래서 박시정은 지금 중학교 3학년들이 배우고 있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에 나타난 시대적인 상황은 뭐냐면 여기 뭐라고? 네가 비록 여자이지만 남자로 태어났으면 더 좋았을 건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 이때 당시 이제 여성의 사회 진출이 불가능했기 때문에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이제 저렇게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여자인 것을 크게 아쉬워했다라고 나오죠. 재능이 많은데. 그다음 이거 문제. 이건 문제. 너는 아니 야, 잘. 멈축 시간 행진을 했대잖아. 광복 직후예요, 이것도. 아, 진짜. 일제강점기에. 지금도 혹시 일제강점기에 살고 있는 거 아니죠, 얘들아? 네, 이렇게 찾아주는 거예요. 물론 이제 우리가 보는 사람 손님과 어머니는 1930년대 일제강점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게 맞아요. 자, 이제 그러면은 뒤로 넘어가서 정말 중요한 게 또 나옵니다.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 별표.
사랑스님과 어머니의 서술자가 누구예요? 오키지, 오키. 오키 몇 살? 어? 9살 뭐야? 9살 나가. 어? 썼어. 7살. 6살. 그 유치원에 들었는데. 얘들아, 싸우지 말아줄래? 태국발에 우리 우리 나는 금년 6살 나는 처녀애입니다. 라고 했죠. 5살도 아니고 7살도 아니에요. 6살, 6살. 야. 안녕하세요. 자, 6살이지, 얘들아. 6살이면 애기야, 아니면 안 애기야? 애기지, 애기지. 그러니까 그런 서술자를 뭐라고 부르는 거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개념. 여기는 빈칸 1번 안 떨어졌어. 자, 개념 보면 작중 인물이지만 상황에 대한 인식이나 해석, 평가가 미성숙하거나 무식하다는 뜻이야. 무지 등으로 인해서 잘못되었거나 정확하지 못한 서술자를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부르고 순진한 사람, 동백꽃에 나오는 나. 정순이의 마음을 모르잖아. 그 다음에 어린아이, 지금 오키처럼. 이런 아이들이 나올 때 이제 우리가 뭐 신뢰할 수 없는 서술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근데 이제 얘를 왜 쓰냐? 멍청한데. 일단 첫 번째, 독자가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다. 그리고 보통 이런 경우에는 주제가 숨어 있는 경우가 있어서 그 숨은 의미를 탐색하는 재미. 그 다음에 독자가 오히려 서술자를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어. 풍자하고 비판하는 경우.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볼 수 있게도 해주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우리 동백꽃처럼 혹은 오키처럼 작품 전반의 분위기를 서정적으로 바꿔줘. 얘들아, 만약에 사랑손님과 어머니의 소설자가 나가 아니라 엄마였다. 오키가 아니라 엄마였다면 뭐야? 이거는 거의 사랑과 전쟁이지. 이건 남편의 친구랑 사랑에 빠진 거잖아. 물론 남편이 죽긴 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밑에는 예시 작품을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동네권 내용은 너네가 다 아니까, 그치? 알지, 얘들아? 너 집에 이거 없지? 본감자. 그래, 그 본감자의 의미를 나는 이해하지 못하잖아요. 그치만 우리는 다 알지. 뭐야, 이 본감자 왜 줬어? 좋아하니까. 응. 근데 이제, 진짜 이 1인칭 주인공은 그걸 모르는 상황이니까, 어리석은 서술자. 그 다음에 이제, 요 시숙이라는 작품은 뭐냐면 나라고 하는 1인칭 서술자가 나와요. 보통 어리석은 서술자는 1인칭 서술자가 나와요. 얘는 친일적 사고관을 가진 애예요. 그래서 일본 여자한테 장가들고 싶어하고 일본으로 이사 가고 싶어하고 일본 옷을 입고 싶어하고 밥도 일본식으로 먹고 싶어하는 애로 나와. 그래서 얘가 누구를 비판하냐면 독립운동가들 비판하는 내용이다. 이 어리석은 서술자가. 그래서 오히려 그거를 풍자하는 내용의 소설입니다. 나중에 한번 꼭 이거 여기 나오잖아. 다이소의 신용을 받아야 하고. 그렇다. 내 지인이 일본인이에요. 일본인. 아무튼 요 밑에 나와 있는 예시 작품은 그냥 참고 삼아 봐주시고 우리는 사랑 손님과 어머니를 볼 거예요. 너네 책에는 아주 짧게 나와 있지만 다 봐야 돼. 다 봐야 돼. 너무 중요한 작품이야. 응? 아니야. 이거 너네가 다 아는 내용이라 금방금방 해. 내가 막 다 읽으면서 안 할 거야. 아마도? 응, 응. 너네 읽기는 했지? 학교에서. 안 잡아. 그래? 그러면 지금 한번 읽어봐. 3분 줄게, 3분.
왜 시간이 왜 보는 거야? 그래, 봐.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야. 알겠지? 이제 시계를 차고 다니는 거야. 어? 너네 교도소에 시계 있는 거 봤어? 시간은 보통 알려주지, 교도소는. 자, 몇 시 이상, 이렇게. 이거 자. 이거 뭐야? 내가 그날부터 이걸 꺼낼 생각이 없었는데. 오, 깜짝깜짝. 진화했어. 업그레이드. 저는 여기 이렇게 바늘 같은 걸 나오는 어머, 해야겠습니다. 시험 받으면 예술리 가기로 했잖아. 오, 그러면 그 절반 이상. 지켜진 적이 없어. 한 명 나올까 말까. 아니야. 맞아. 안 보여주면 되지? 아니, 그 여기만 있는 게야. 너 나 귀 밝다 그랬지? 어? 같이 쓰는 저는 우리는 다 같이 있어요. 아니, 정우표 나올 때까지 기다리지 당연히 예술리 먹으려면. 정우표 인증. 아, 그 뭐야? 아직도 그걸 나이스라 그러나? 그 성적 확인하는 거? 그것까지 인증. 한번 빼야 돼. 아, 이런 생각이 아직 못 보겠네. 아, 그래도 항상 간식 먹잖아, 우리. 중간기말 끝날 때. 그래, 저번에 버터떡 먹었잖아. 아, 민준이 버터떡 못 먹었는데? 그치? 왜 빨리 갔어, 그러니까? 아니 저쌤 만나는 아싸, 셨어요. 얘가 많이 아니야. 아니 자, 보자, 얘들아. 여기 빠르게, 앞에 부분 빠르게 넘어갈 거야. 얘가 자기소개하는 부분이잖아, 여기 결국에는. 그치? 자기 가족이랑 엄마랑 이렇게 외삼촌 소개하는 부분이잖아. 자, 오키 몇 살? 6살. 오키 6살이야. 자, 나라고 나와 있으니까 무슨 시점이야? 1인칭 시점이에요. 자, 첫 글자가 어린아이야. 그 얘들아, 너네는 그 칸에 맞게 잘 예쁘게 쓰세요. 첫 글자가 어린아이고, 그리고 자기소개, 내 이름은 박옥희고요. 우리 집 식구라고는 세상에서 제일 예쁜 우리 어머니와 나 단 두 식구뿐이랍니다. 아차, 큰일 났고 외삼촌을 빼놓을 뻔했으니 아빠 있어 없어? 아빠 없어요. 자, 지금 중학교에 다니는 외삼촌은 맨날 싸돌아다녀. 집에 있는 끼니 때밖에는 별로 이제 붙어 다니지 않아. 그래서 이제 몇 주일씩을 가도 외삼촌 코빼기도 못 보는 때가 많으니까요. 자, 외삼촌은 어떤 성격이야? 근데 이제 이거를 조금 네 글자야. 자유분방한 성격이에요. 자유분방한 성격과 행동을 묘사함으로써 자, 행동 묘사는 직접 제시야, 간접 제시야? 간접 제시. 간접적으로 제시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에 이제 얘가 외삼촌은 날라리 똥방구예요 라고 썼으면 직접 제시가 맞아.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 외삼촌은 맨날 어디 돌아다녀요 라고 했으니까
자,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이 소설의 주인공이. 자, 그야말로 세상에 둘도 없는 미인이래. 자, 엄마 몇 살? 24살이야. 근데 뭐가 됐어? 과부가 됐죠. 자, 얘가 어린아이 서술자라는 걸 어디에서 또 나타내냐면, 과부가 무엇인지 나는 잘 몰라도. 이게 대충 느낌적으로 뭐라는 걸 알아? 아버지가 없다라는 걸 과부 딸이라고 부르는구나. 이것까지는 아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지금 엄마와 외삼촌에 대한 소개를 해요. 자, 외할머니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아버지 내가 이 세상에 나오기 한 달 전에 돌아가셨대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유복자라고 합니다. 이게 뭐냐면 뱃속에 있을 때 부모님이 돌아가시는 걸, 아버지가 돌아가신 걸 유복녀, 유복자라고 해요. 자, 아무튼지 간에. 자, 아버지의 직업이 뭐야? 너는 안 읽었어? 여기까지는 읽었을 거냐? 아버지의 직업은 교사예요. 여기 나오죠. 학교에서 교사로 오게 되기 때문에 결혼 후에도 이 집을 사고 여기서 살다가 1년이 못 돼요. 갑자기 돌아가셨대요. 라고 나오죠. 난 아버지 본 적 있어? 없어? 유복자니까. 아버지 본 적 없어요. 그걸 뭐라고 얘기해? 참 분한 일이에요. 안타까운 마음을 아이답게 표현하고 있는 거죠. 자, 근데 어머니는 아버지 사진을 늘 책상 위에 올려놓는데 왜 그런 거야? 아빠 보고 싶으니까. 야, 24시면, 씨. 대학교 졸업했겠구나. 어쨌든. 근데 이제 봐봐. 외할머니가 오시면 오실 때마다 그 사진을 치우라고 늘 말씀하셨대요. 왜 외할머니는 사진을 치우라고 그래? 딸에 대한 걱정인 거지. 딸이 그냥 빨리 그 죽은 남편을 잊었으면 하는 마음인 거지. 자, 행동묘사를 통해서, 아이고, 너무 두꺼워. 행동묘사를 통해서 어머니가 아버지를 그리워한다는 것을 어떻게, 행동묘사는 뭐야? 간접이야, 간접.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밖에 없다. 왜냐면 1인칭 관찰자 시점이니까 그런 거예요. 쉴까? 네. 내라고 하니까 싫다. 자, 쉬자. 아직 고피가 자기 집 소개 아직 안 끝났어, 얘들아. 자, 아버지가 돌아가셨잖아. 근데 돌아가시면서 우리가 먹고 살 것을 남겨놨대.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있어, 유산. 땅을 주고 간 거야, 땅. 근데 이제 내가 웃지 말랬지. 아니, 웃긴 게 없는데 웃잖아. 아버지가 유산을 남겼는데 웃어? 그렇지. 너 근데 이제 땅을 남겨준 거야. 이제 거기에다가 이제 수확을 해가지고 밥이나 굶지 않게 된다고 하면서 이제 거기서 나오는 이제 곡식을 조금씩 먹고 사는 거지. 그러면서 그래도 반찬 사고 과일 사고 할 돈은 과자 사고 할 돈이 없으니까 엄마가 뭘 하냐면 바느질 같은 걸 해요. 이제 여자들이 할 수 있는 거 많지 않으니까. 그래서 형편이 넉넉하지 않다라는 걸 알 수 있어. 자, 근데 봐봐. 이 아저씨가 여기 왜 와? 아저씨가 여기 왜 오니? 아저씨가 여기 오키네 집에 하숙을 하러 오는 거예요. 근데 왜 하숙을 하러 오는 거냐면 오키네 집이 경제적으로 넉넉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아저씨가 오키네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는 개연성을 부여하기 위한 장치고 아버지 유산 얘기가 나오는 거야. 아버지가 유산을 남겨주시긴 했지만 우리가 그렇게 넉넉하게 사는 형편은 아니었어. 그래서 엄마가 어쩔 수 없이 하숙을 칠 수밖에 없었던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요즘은 하숙을 많이 안 하긴 하지만 그래서 이제 뭐 달걀도 사고 수탕도 사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집 정말 식구는 어머니와 나 단둘뿐인데 아버님이 계시던 사랑방이 비어 있어서 우리 외삼촌이 사랑방에 와 있게 되었대요. 그래서 외삼촌이 왜 지금 우리 사랑방에 와 있는지도 설명을 하는 거지. 그래서 아저씨랑 외삼촌이 방을 같이 써요. 그리고 이제
뭐야, 누구야? 얘 누구냐? 이름 뭐냐? 오키. 자, 오키 유치원 다니지, 그지? 자, 금년 봄에는 이렇게 시간적 배경이 나오네. 자, 금년 봄에는 나를 유치원에 보내준다고 해서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동무 아이들한테 실컷 자랑을 하고 나서 또 아이다운 모습을 보이죠. 집으로 돌아오노라니까 사랑해서 큰 외삼촌이 웬 낯선 사람 하나와 앉아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지. 새로운 사건이 전개될 거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아저씨가 누구야? 이제 그 엄마랑 이제 꽁냥꽁냥한 아저씨가 됐지. 근데 이제 너네 장면은 그 충격적인 장면이 안 나와. 이 아저씨가 이제 오키 무릎에 앉혀놓고 막 뽀뽀도 하고 하거든. 예쁘다고. 근데 요즘 같으면 이제 그럼 큰일 나겠지만 이제 자기 친구의 쌀이니까. 근데 이제 외삼촌이 나를 보더니 오키야 하고 불러. 근데 이제 오키야 이리 온 와서 아저씨께 인사드려라. 그래서 내가 막 부끄러워가지고 비슬비슬하니까 아, 그 얘기 참 곱다. 자네 조카 딸인가? 하면서 이제 그 아저씨 막 물어봐. 응, 내 누이의 딸. 오키의 엄마지. 경선군의 유복녀 외딸일세. 오키 아버지 이름이 경선이. 그래서 오키의 처지를 직접적으로 제시하는 부분이죠. 그래서 오키와 이리오는 그래 그 눈이 꼭 아버지를 닮았네 그려하면서 낯선 손님이 아버지와 알고 지낸 사이였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실제로 아빠 친구지.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네 아버지의 옛날 친구신데 오늘부터 사랑방에 계실 거야. 인사 여쭙고 친해두어야지. 근데 내가 처음엔 부끄럽다가 봐. 갑자기 즐거웠지. 그리고 두 번째 봐봐. 절을 하고는 그만 앞마당으로 뛰어들어왔지요. 즐거워. 너 써쓰고 지금 손 비비는 거야? 그렇는데 한 일도 안 썼어? 오케이, 알겠어. 오늘 필기금 사고 간다. 본문 감이 본능 깜지? 재밌다. 재미지다, 재미지다. 나는 너네가 그렇게 깜지 쓰는 거 보는 게 그렇게 좋더라. 어? 왜 이렇게 신나나 몰라. 우리 어디까지 했지? 아, 여기까지 했지. 유봉녀 외딸이 있으니. 그 다음에 이제 새로운 사람이 와서 좋아. 좋은데 그러면서도 수줍고 부끄러운 거예요. 그러면서 막 조잘되지 마. 엄마한테 엄마 사랑방에 큰 외삼촌이 어쩌고저쩌고 아저씨랑 한 데리고 왔는데 그 아저씨가 이제 사랑했는데 근데 이제 엄마는 벌써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그래서 내가 막 애기처럼 막 애구 좋아 하니까 어머니가 내 손을 꼭 붙들면서 나대지 마 이렇게 얘기했지. 나대지 마. 왜 이리 수선이야? 나대지 마. 어. 아, 외삼촌도 사랑해 계시지. 그럼 둘이 같이 있나? 한 방에 둘이 있어? 하면 이제 한 방에 둘을 같이 쓰는 거야. 외삼촌이랑 아저씨. 어? 뭐라고? 또 왜 웃어? 어디가 웃겨? 말해봐. 여기 어떤 부분이 웃겼는지 딱 말해봐. 음. 아무튼 이렇게 아저씨가 두둥하고 등장을 해요. 아저씨가. 자, 근데 그 아저씨가 처음에는 어떠한 사람인지 몰랐으나 나한테 되게 다정하게 굴고 그래서 아저씨가 마음에 들었어. 어른들끼리 하는 말을 들으니까 돌아가신 우리 아버지와 친구고 어디 먼 데서 공부하다 왔는데 일본에서 유학하다 온 거예요. 우리 동네 교사로 오게 되었대요. 우리 큰 외삼촌과도 동무인데 그러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 큰 외삼촌, 죽은 아빠, 그 다음에 이 아저씨가 셋이 친구였던 거. 동네 친구였던 거. 자, 이 동네에 하숙도 별로 없고 그래서 이제 우리 사랑으로 와 계시게 되었다고요. 근데 나는 아저씨가 왜 좋아? 또 수근거려. 윤재야. 비용아. 그림책도 있고 과자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아저씨가 좋은 거지. 그래서 아저씨의 행동을 통해서 이것도 또한 행동 묘사죠. 아저씨가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 있잖아. 그 아저씨가 어떤 사람이냐면요. 이 부분을 뭐라고 부르냐면 요약적 제시 이렇게 불러요. 요약적 제시. 그래서 오키의 아버지랑은 어렸을 적에 친구 사이였고 먼데 일본에서 공부를 하다 왔고 현재는 선생님이고 큰 외삼촌과도 친구예요. 오키네 집에서 하숙을 하게 되었어요. 왜 하숙을 하게 되었냐면 오키네 살림의 보탬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또 바뀌어요. 어느 날은 내가 점심을 먹고 사랑에 나가보니까 아저씨가 그때야 점심을 잡수셔요. 그래서 이제 가만히 식사하는 걸 구경하고 있노라니까 아저씨가 갑자기 오키는 어떤 반찬을 제일 좋아하나? 그래서 이제 삶은 달걀을 좋아한다고 했더니 또 삶은 달걀을 나한테 줬어. 아저씨의 다정한 성격을 또 보여주는 거지. 여기 전부 다 행동묘사고 간접 제시예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1인칭 관찰자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게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 그래서 이제 나도 뭐라고 아저씨는 무슨 반찬이 제일 맛나우? 하고 물으니까 아저씨 왜 고민했을까? 달걀이라고 하면 안 돼서? 전부 다리. 아니 반찬을 물어봤더니 오키도 달걀이라고 대답해요. 오키가 원하는 대답을 들려주려고 고민하는 거. 그래서 아저씨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도 삶은 달걀을 제일 좋아해 라고 얘기를 해. 그러니까 얼마나 나이스한 아저씨야. 요 삶은 달걀은 오키와 아저씨의 사이를 가깝게 만들어주는 소재이면서 아저씨를 향한 어머니의 관심을 드러내는 소재. 왜냐면 얘가 막 손뼉치면서 또 엄마한테 가서 엄마 아저씨 달걀 좋아하는 이렇게 얘기를 해. 근데 이제 아저씨가 처음에는 말을 못하게 해요. 막 당황해하면서 그러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 엄마한테 얘기하지 말아라. 근데 이제 내 성격이 또 어때? 한번 마음을 먹으면 꼭 그대로 해야 돼. 자, 오키가 자신의 성격은 직접 제시를 하죠. 왜냐면 1인칭 시점이니까. 그래서 막 엄마한테 뛰어가서 엄마 사랑 아저씨도 나처럼 삶은 달걀 제일 좋아하는데 그때부터 이제 달걀을 막 사기 시작해 엄마. 자, 그러나 사랑 아저씨가 달걀을 좋아하는 것이 내게는 썩 좋게 되었어요. 그지? 왜 좋게 됐어? 달걀을 많이 먹을 수 있으니까. 왜 민준이가 대답해? 민지한테 물어봤는데. 아들 내가 얘기하고 있어. 아무튼 그래서 밑에는 얘들아 달걀을 막 우리가 어디 가서 사는 게 아니라 달걀을 팔러 오는 사람이 있었던 거야. 그래서 이제 막 한꺼번에 10개도 사고 20개도 사고 두고두고 쌓여서 아저씨 상에 놓은 거지. 왜냐면 아저씨한테 관심이 있어. 그리고 아저씨가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우리 엄마가 달걀을 많이 사는 것 같아.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달걀을 서랍에 넣어놨다가 주기도 했대. 썩지 않나? 아무튼 그렇게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는 아저씨가 너무 좋은 거야. 아빠였으면 좋겠는 거야. 자, 그치만 봐봐. 외삼촌은 가끔 출출하는 때가 있었어. 외삼촌은 아저씨랑 지내는 걸 싫어했어, 별로. 왜 그러냐면 어머니가 야, 또 어디 나가지 말고 사랑에 있다가 선생님 들어오시거든 상내 가야지. 이 선생님이 아저씨. 그랬더니 외삼촌이 뭐라고 얘기하면서 제기랄 이렇게 욕을. 남 어디 좀 볼 일이 있는 날에는 끼니 때 안 들어오고 늦어지니까 그랬더니 어머니가 그러니 어쩌겠니? 너밖에 사랑방 출입할 사람이 어디 있니? 엄마는 왜 안 들어가? 실수. 맞아. 남녀가 내외해야 돼. 그래서 어머니의 공건적이고 전통적인 사고방식이 드러나 있죠. 자, 이 위에는 오키가 외삼촌의 심리를 추측하는 거예요. 왜냐면 모르니까 외삼촌의 심리가 진짜 어떤지.
그래서 엄마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아이 누님이 상 좀 들고 나가고요. 요새 세상에 내외합니까? 내외가 뭐야 내외. 남자랑 여자랑 같이 있지 않는 걸 내외라고 하죠. 자, 외삼촌은 반면에 되게 진보적이고 개방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면 맨날 나가서 노니까. 그래서 이제 요 시대가 전반적으로 전통적인 사고방식에서 그 새로운 사고방식으로 넘어가는 과도기적 단계라는 걸 볼 수 있어요. 제가 1930년도. 자, 근데 엄마 갑자기 얼굴이 빨개져. 부끄러워서. 자, 외삼촌의 말을 듣고 부끄러워하는 어머니. 이것도 이제 외양묘사를 통한, 아이고, 어머니 나 파란색이에요. 외양묘사를 통한 간접 제시. 자, 됐어, 이제. 자, 나는 유치원에 나가서 이제 뭘 배우냐면 창가라는 걸 배워요. 창가가 뭐냐면 1930년대에 유행했던 노래라고 생각을 해주면 돼요. 그래서 시대적인 배경을 알 수 있게 하는 그 그래서 이제 유치원에 갔더니 이제 풍금이 뭔지 알아, 얘들아? 맞아, 오르간 같은 거, 맞아, 피아노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유치원에도 그 풍금이 있는 건가 봐. 근데 우리 집에도 뭐가 있냐면 우리 집에도 풍금이 있어. 자, 오키네는 잘 살까 못 살까? 잘 사는 집일까 못 사는 집일까? 잘 사는 집이에요. 이 집에 풍금이 있을 정도.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한테 물어봐. 엄마 이거 풍금 아니야? 그러니까 그렇단다. 이건 어찌 알았니? 유치원에 있는 풍금이랑 똑같이 생겼어. 엄마도 풍금 칠 줄 알아? 그랬더니 엄마가 대답을 안 해. 엄마가 얼굴이 흐려졌어.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 풍금은 아빠가 날 사다 주신 거란다. 하면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는 한 번도 열어본 적이 없대. 아빠가 보고 싶을까? 그래서 엄마의 얼굴이 흐려지다라는 표현을 썼죠. 이것 또한 외양묘사를 통한 간접 제시. 사람 얼굴이 어떻게 흐려져? 그래서 풍금은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머니의 그리움과 사랑을 상징하는 소재. 근데 이제 오키가 6살밖에 안 됐지만 엄마가 또 올까봐 뭐라고 얘기하냐면 엄마 나 사탕 줘 하면서 화제를 전환해. 그래서 어머니를 배려하는 그 어른스러운 모습을 보이죠. 어린 아이이긴 하지만. 그리고 이제 대망이죠. 뽀뽀한다면 이건가? 자, 아저씨가 사랑방에 와 계신 지 벌써 여러 밤을 잤대. 그냥 시간의 경과를 뭉뚱그려서 표현하죠. 이게 이제 옛날 소설의 특징이에요. 그래서 엄마는 이제 나한테 왜 이렇게 아저씨 귀찮게 하냐, 귀찮게 하지 말아라 하지만 실제로 나를 귀찮게 하는 건 누구냐면 아저씨라고 나오죠. 왜냐면 아저씨가 자꾸 엄마랑 관련된 질문을 계속 그러면서 눈은 아버지를 닮았고 코는 아마 어머니를 닮았지 고 입하고 응 그러냐 안 그러냐 어머니도 오키처럼 곱지? 막 이렇게 물어봐. 엄마한테 관심 있을 때. 근데 한 번도 본 적 없었을까? 오키는 모르겠지만 나는 만난 적이 있는 것 같아. 자, 그래서 여러 가지로 막 물어서 그래서 내가 답답해가지고 짜증나가지고 아저씨 여태까지 우리 엄마 못 봤어요? 이렇게 물어봐. 자, 아저씨의 심리를 파악하지. 그러니까 나는 뭐라고 생각하는 거냐면 우리 엄마를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진짜 어떻게 생겼는지 궁금해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거. 이게 어린아이 소설자의 한계죠. 그게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냥 엄마에 대한 궁금증을 저렇게, 엄마에 대한 관심을 저렇게 표현을 하는 거지. 그래서 이제 내가 물어봐. 그럼 우리 엄마 보러 같이 들어갈까? 했더니, 아니, 안 돼. 나 지금 분주해서. 그 아저씨, 이제 소극적인. 여기 나오는 이 미친 아저씨. 이거 봐봐. 머리도 쓰다듬어주고 뺨에 입구 맞추고 하면서 이제 막 물어봐. 막, 이제 요 저고리는 누가 해주지? 밤에 엄마하고 같이 자니? 막 별걸 다 물어봐.
같이 자겠지 얘기니까 하는 등 막 쓸데없는 말을 자꾸만 물었지. 자, 여전히 나는 아저씨의 질문에 담긴 의도를 파악하지 못합니다. 이것도 이제 어린아이 서술자의 한계. 물론 서술자가 만약에 엄마로 바뀌었다면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았겠지. 자, 그러다가도 봐봐 여기 나오지. 나를 예뻐해주던 아저씨도 아저씨가 들어오면 갑자기 태도가 달라지지요. 이것저것 묻지도 않고 점잖게 앉아서 그림책이나 보여주고 그러지요. 아마 아저씨가 우리 외삼촌을 무서워하나 봐요. 이것 또한 어른들의 심리를 파악하지 못하는. 자, 하여튼 어머니는 나더러 너무 아저씨를 귀찮게 한다고 어떤 때는 저녁 먹고 나서 나를 꼭 방 안에 가두어두고 못 나가게 하는 때도 벌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조금 있다가 어머니가 정신을 팔려서 골몰하고 있을 때 몰래 가만히 일어나서 나오지. 그런 때에는 어머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머리도 빗고 그 다음에 새 저고리를 내어주시는 때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아저씨한테 갈 때는 머리도 예쁘게 빗어주고 옷도 예쁘게 입고 가라고 얘기하는 거. 아저씨를 의식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이렇게 보여주는 거예요. 그 아저씨를 향한 어머니의 관심이 이런 행동으로 표출이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장면이 전환돼. 어느 토요일 오후였습니다. 장면 전환. 그리고 시간 접해. 아저씨가 나한테 뒷동산에 올라가자고 얘기를 해. 이제 산책하러 가자고 얘기를 해. 그래서 내가 막 좋아가지고 그러니까 아저씨가 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받고 오는 이렇게 얘기를 해. 서로 절대 대화를 하지 않죠. 참 그렇습니다. 나는 뛰어들어가서 어머니께 허락을 맡았습니다. 어머니는 내 얼굴을 다시 세수시켜주고 봐봐. 다시 단장시켜주지. 머리도 다시 따주고 그러고 나서는 나를 아스러지도록 한번 몹시 껴안았다가 놓아주었습니다. 딸을 엄청 예뻐하는 거죠, 엄마가. 옛날에 이거 영화도 있고 드라마도 있었어. 뭘 끄덕끄덕이야. 본 적 없잖아. 그래서 이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하면서 이제 막 당부를 해. 그래서 오키를 향해 크게 말함으로써 의사를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는 거냐면 내가 이제 다인이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지율이한테 얘기하는 거지. 지율아, 다인이한테 숙제 꼭 해오라고 전해줘.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럼 당연히 제가 듣겠지. 엄마도 똑같이 하는 거야. 밖에 아저씨가 있는데 일부러 큰 소리로 너무 오래 있지 말고 응 오키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왜냐면 또 내외를 하는 거죠. 저기 뭐라고 써야 돼? 내외한 그치. 일단 부끄러움. 첫 번째는 부끄러움. 엄마가 부끄러움을 타서 그다음에 두 번째는 내외를 하는 관습들. 옛날에 조선시대 보면 얘들아 남자랑 여자랑 대화할 때 뭘 치고 얘기했어요? 커튼 같은 거 치고 얘기하잖아요. 뭐 마주보면 안 되니까. 하여튼 내가 얘기하지 그래. 아마 사랑 아저씨도 그 소리는 들으셨을 거예요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뒷동산에 올라가서는 정거장을 한참 내려다보았으나 기차는 지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막 풀도 뽑아보고 이제 아저씨의 다리도 꼬집어 가면서 이제 막 내려왔어. 자, 오키가 아저씨를 편하게 대하고 있죠. 그러다가 이제 유치원 동무들을 만난 거야. 똑바로! 아니, 신발끈 묶고 있구나. 지금 굳이, 그지? 튀게 하고 있는데. 그래서 이제 막 동무들이, 야, 오키가 아빠하고 어디 갔다 온다, 응? 하고 얘기를 해. 여기서 이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해. 그래서 오키에게 아저씨가 아빠에게 바라는 소망을 갖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적 갈등을 유발하는. 근데 얘가 자기 아빠 아니라고 얘기 안 하지. 그 아이는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신 줄 모르는 아이였습니다. 나는 얼굴이 빨개졌고 그때만큼은 이 아저씨가 정말 우리 아버지였더라면 하고 생각했는지 모릅니다. 친구의 말에 당황했지만 아저씨를 새 아버지로 갖고 싶은 오키의 소망, 또 오키의 심리와 내적 갈등이 직접 제시가 되는 거예요. 고민하고 걱정하고 고뇌하면 다 내적 갈등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정말 한 번만이라도 아빠 하고 불러보고 싶었지만 그러지 않았다. 그리고 그날 그렇게 아저씨하고 손목을 잡고 골목골목을 지나오는 것이 어찌도 재미가 좋았는지요. 이제 진짜 아저씨가 아빠처럼 느껴진 거야. 그래서 즐거웠어. 그럼 이제 오키가 얘기하지. 아저씨가 아빠였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해. 오키가 소망을 직접 제시하면서 극적 긴장감을 조성한다. 근데 다시 결혼하면 안 돼, 얘들아? 오키 엄마? 오키 엄마 다시 결혼해도 안 돼. 왜 안 돼? 시대적. 우리나라의 과부의 재가 금지라고 하는 거 1895년에 다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과부면 당연히 뭐 할 수 있어? 당연히 재혼할 수 있지. 이때 1930년이니까 1895년에 재가 금지가 폐지됐다니까요. 근데 여전히 40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거든요. 그 너네 이상 알아? 이상? 날개 쓴 사람? 그 사람의 와이프가 김향한 여사라고 불러요. 근데 둘이 이상이 죽고 나서 김향한이 너네 김환기 화백이라고 알아? 와 진짜 뭐야. 야 진짜 우리나라 추상화의 대가를. 근데 1930년대에 그 김향한 여사가 이상이 죽고 나서 그 김환기 화백이랑 다시 결혼을 해. 여태까지 잘 살려주시고. 그러니까 그런 사람도 있었는데 이런 사람도 있었던 거지. 나 아무튼 아저씨가 당황해서 막 이제 아빠였으면 좋겠다. 아저씨가 속으로는 놔두라고 했겠지. 근데 이제 그렇게 말 못하는 거. 얼굴이 홍당무처럼 빨개져서 막 나한테 막 그 소리 하면 못 써. 막 이렇게 하는 거야. 애한테. 그래서 이제 마음을 억누르면서 이제 속마음이랑은 반대로 얘기했지. 나도 너 아빠가 되고 싶어 이렇게 말하고 싶었는데. 근데 이제 어린아이 입장에서는 혼이 났다고 생각을 하는 거야. 난 아저씨가 몹시 썽이 난 것처럼 보여서 아무 말도 못하고 안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이것도 어린아이 서술자의 한계지. 그러고 이제 뭐 엄마 품에 안을. 근데 왜 내가 우는 거냐면 내가 이렇게 말하면 아저씨가 당연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아저씨가 이제 나한테 막 뭐라고 했으니까 당연히 무언하 머쓱한 거지. 서운했기 때문에. 그래서 막 울기만 했어. 자, 그리고 나서 이제 교회에 가는 내용이 나와요. 자, 이튿날은 일요일인 거로 나는 어머니와 함께 예배당회를 가려고 차리고 나서 어머니가 옷을 갈아입는 동안 잠깐 사랑에 나가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는 또 걱정해. 아저씨가 아직도 화가 났나? 하고. 그래서 가만히 방 안을 들여다보았더니 막 뭘 쓰고 있었던 아저씨가 나를 보고 웃었어. 자, 아저씨가 지금은 썽이 풀린 것이 확실하니까요. 이것도 이제 아저씨의 심리를 잘 파악하지 못하네. 그러더니 아저씨가 이제 막 요리조리 살펴보면서 오키 오늘 어디 가노? 저렇게 곱게 차리고 하고 이제 물어. 예배당에 간다고 얘기. 어느 예배당에? 요 앞에 예배당에 가지. 요 앞이라니? 왜 이렇게 꼬치꼬치 깨물? 따라가. 응. 한번 가리려. 뭘 스토키? 다 들린다고 했지? 귀 맑다고 했지? 어? 아저씨가 엄마를 한번 보고 싶었어. 예배당에 가면 이제 티 안 나게 볼 수 있잖아. 자, 이때 안에서 오키야 하고 부드럽게 부르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돌아다 보니까 아저씨가 또 얼굴이 막 빨개지면서 썽이 난 것 같아. 그게 아니라 이제 부끄러워서. 목소리만 들어도 부끄러운 거. 내 원, 참으로 무슨 일로 요새는 아저씨가 그렇게 썽을 살리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배당에 가서 찬미가 이제 찬양가 부르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중간중간에 갑자기 나는 혹시 아저씨도 예배당에 오지 않았나 하는 마음에 남자석을 바라다 보았대. 남자석이 있으면 무슨 석도 있는 거야? 여자석도 있는 거지. 남녀가 내외하던 시대적 현황을 보여줬죠.
그래, 예배당 내용 봐야지. 왜 하야? 금방 해! 당연히 알고 있는 작품이어야 되니까요. 자, 아저씨가 예배당에 여기 왜 왔어? 어머니를 보기 위해서. 자, 나는 아저씨를 얼른 알아보았는데 아저씨가 나를 못 알아보았는지 내가 빙그레 웃어 보여도 웃지도 않고 멀거니 보고만 있겠지요. 그래서 막 손을 흔들었어. 예배 드릴 때 손 흔들면 돼, 안 돼? 하면 안 되지. 자, 오키의 어떤 성격이 드러났어? 막 예배를 하는데 오키의 막 손을 흔들었어. 나대는 성격. 적극적인 성격이. 그러니까 아는 사람을 만났으니까 빨리 아는 척하고 싶은 거. 근데 아저씨가 갑자기 고개를 푹 숙여. 자신의 마음이 들킬까봐 이제 또 부끄러워한 거지. 그러니까 아저씨가 조금만 더 상남자였어도 엄마랑 잘 될 수 있었는데. 나중에 어떻게 되는지 알지, 얘들아? 아저씨가 이제 이 말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내가 엄마 귀에다 대고 이제 또 얘기를 해. 엄마 저기 아저씨도 왔어 하니까 이제 또 엄마가 내 고개를 눌러. 엄마 얼굴도 어떻게 됐어? 홍당무처럼 빨개졌어. 근데 일단 오키 입장에서는 얼굴이 빨개지면 뭐야? 화난 거야. 얼굴이 빨개지는 건 화난 거야. 엄마 그 오키 입장. 이게 머릿속에 있는 거거든. 그래서 그날 예배는 아주 잼명이었어. 잼명이 뭐냐면 이제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이런 뜻이야. 웬일인지 예배가 다 끝날 때까지 어머니는 썽이 나서 얼굴이 계속 빨갰다는 거야. 강대만 향하여 앞으로 바라보고 앉았고 이전 모양으로 가끔 나를 내려다보고 웃는 일도 없어. 엄마가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 나를 보고 웃었는데 그런 일도 없었어. 앞에만 봐. 그리고 아저씨를 모르고 남자석을 바라보아도 아저씨도 뭐냐면 한 번도 바라봐주지 않고 썽이 나서 앉아있고 아저씨도 얼굴이 빨개졌어. 어머니는 나를 보지도 않고 공연히 꽉꽉 잡아당겼죠. 뭐에 묻어져 그렇게 썽이 났는지 어린아이들. 그래서 얘가 굉장히 서운해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어떤 사건이 터져요. 내가 유치원에 입학하고 나서 처음에는 이제 외삼촌이 막 발에다쳤어. 근데 그러다가 여러 밤을 자고 나서는 나 혼자서도 넉넉히 다니게 되었어. 너는 6살 유치원 혼자 갔어? 차 타고 다니지 않나? 걸어다녔어 혼자? 진짜? 나는 막 500m 거리도 차로 데려다 줬는데 다칠까봐.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정말로 찢어버리기 전에 알겠지? 뭘 찢을지 나도 몰라. 자리를 찢을지. 자, 아무튼 이제 보키가 아까 예배당에서 서운했잖아. 그 마음을 얘가 계속 품고 있었던 거야. 자, 그러나 언제나 내가 유치원에 돌아오는 때면 어머니가 옆 대문 밖에서 기다리고 서 있다가 내가 다른 집 쳐가면 안고 집으로 들어가곤 하는 것이었어. 그러니까 엄마가 항상 날 기다렸어. 근데 이제 봐봐. 어머니는 대문이 2개 있으면 항상 한쪽으로만 출입했대. 이게 왜 그러냐면 아저씨랑 마주치고. 남녀가 내외하던 당시의 시대적 상황도 있지만 사실 얘들아 1930년대면 많이 그래도 이제 그럴 때인데 어머니도 이제 굉장히 보수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사실. 근데 하루는 엄마가 안 보이는 거야. 그래서 이제 내가 화가 난 거지. 화가 났다라고 표현했지만 이제 서운하고 무서웠겠지. 엄마가 안 보이니까. 자, 물론 머릿속으로는 외할머니 댁에 가셨나 보다 하고 생각했지만 하여튼 내가 왔는데 날 기다리지 않아 하는 마음으로 오늘 엄마를 좀 볼려야겠다.
그래서 벽장벽에 숨어요. 얘가 하루 종일. 자, 그러면서 이제 어머니가 얘가 벌써 왔나 하고 이제 들여다봤는데 얘가 벽장 뒤에 숨죠. 오키야 오키 너 여태 안 왔니? 하고 이제 밖으로 나갔어. 난 혼자 재미가 나. 아싸. 엄마가 속았다. 근데 집에 온통 야단이 났지. 애 잃어버린 줄 알고. 자, 엄마 목소리도 들리고 외할머니 목소리도 들리고 외삼촌 목소리도 들렸어. 아니 글쎄 하루 종일 집이라고는 안 떠났다가 이제 과자가 없어서 이제 할머니 집에 잠깐 갔는데 이런 일이 생기고. 그래서 외할머니가 하여튼 내 나가서 돌아다녀 볼 테요 하고 이제 막 또 외삼촌도 막 나를 쳐. 엄마가 울어. 그래서 내가 이 속으로 그래 이제 엄마 그만 골려줘야겠다 라고 생각했는데 이제 내가 괘씸한 거야 엄마가 지난 주일날 나한테 화냈던 거 안 갚음해야지 하고 이제 안 나가 얘도 참. 그리고 나서 벽장 안에서 자리 들고 그리고 시간이 흐르죠. 얘들아 이 벽장 이야기가 왜 나올까 갑자기. 엄마 아빠란다. 아빠 아직 아빠 아니지. 엄마랑 아저씨 얘기 나오다가 벽장 얘기가 왜 나오냐면 이 벽장 사건을 통해서 엄마가 자기를 자책해요. 내가 지금 아저씨한테 관심이 팔려 있어서 오키를 신경 쓰지 못했구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벽장 사건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얼마나 무서웠겠어 얘도. 벽장 속에서 어두컴컴한데 하고 이제 엄마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제 엄마들 특유의 또 있지. 요 망할 거사, 요 망할 기집애 하면서 막 엉덩이를 툭툭 치면서 이제 혼을 내지만 안도하는 거지. 오키를 찾은 안도. 이걸 반어적으로 표현하는 거죠, 엄마. 그래서 막 나는 뭐 더 크게 울었어. 엄마가 엉덩이 때리니까. 그래서 그때는 어머니는 나를 끌어안고 어머니도 따라 울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키야 괜찮아, 오키야 괜찮아, 오키야 엄마는 오키 하나면 그뿐이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표현이에요. 이 작품에서 사실. 엄마가 아저씨와의 사랑을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저씨에게 면접, 사랑의 마음을 품은 것을 자책하죠. 오키한테 미안해하고. 그래서 너 하나만 있으면 돼. 너 하나만 바라고 산다. 계속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여기서 드러나요. 아저씨를 향한 마음, 그 다음에 이제 주변 사람들의 시선, 전통적인 윤리관 사이에서 갈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도 근데 계속 운다라고 나와. 일단 오키를 찾아서 다행이면서 아저씨를 마음에 두었던 자신에 대한 자책감, 죄책감 때문에 계속 이렇게 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아저씨가 엄마가 할머니가 얘기하지 할머니가 외삼촌이 얘기하는 거야. 원 그것이 도깨비가 들렸단 말이가 극장 속에 왜 숨는다 하고 이제 외삼촌은 에이 재수 메이유다. 메이유가 뭔지 알아요? 메이유가 뭐야 메이유.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중국말 할 줄 아는 사람 한 명도 없어? 중국인처럼 생겼다니 그런 원시적인 비난을 해. 메이유 하면 없다라는 뜻이에요. 메이유. 재수 메이유 하면 재수 없다. 응. 다행이다. 재수가 없었네. 다행이다. 이런 뜻이에요. 자, 이튿날 유치원을 파하고 집으로 오게 된 때 나는 이제 엄마한테 또 너무 미안한 거야. 아니, 엄마가 얼마나, 걱정했을까 하면서 이제 내 자신이 너무 부끄러워졌어. 그래서 이제 오늘은 또 엄마를 기쁘게 해줘야겠다. 어제는 엄마를 돌려줘야겠다. 이제 어린아이다운 모습이 계속 나와서 막 심리가 계속 변해. 그래서 엄마가 뭘 갖다 주면 좋아할까 하다가 이제 선생님 책상 위에 있는 꽃을 훔쳐요. 사실은 훔치는 거야. 그지? 그래서 이제 그 꽃을 몰래 들어가서 가지고. 나는 우리 어머니가 꽃을 사랑하는 것을 잘 압니다. 하고 나오죠. 어머니의 수박 갈치. 엄마는 이제 막 다른 거 다 필요 없고 꽃 받는 걸 좋아해. 그래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제 훔치지. 선생님 책상 위에. 그래서 여기 나오잖아. 잠깐 선생님이 자리를 비우셨는지 꽃을 두어 개 얼른 빼들고 다른 줄 쳐 나왔지. 집에 오니까 엄마가 또 오늘은 기다리고 있었어. 그 꽃은 어디서 났니? 첫 굽구나.
근데 이제 나는 또 유치원에서 훔쳐왔다고 하면은 엄마한테 혼날까 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 응, 이거 저기 사랑 아저씨가 엄마 갖다 주라고 줬어. 이 오키의 거짓말 때문에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더 심해지. 일단 나는 엄마한테 혼날까 봐 무서워서 이제 거짓말을 친 거야. 조금만 더 할게, 선생님이. 다음 풍금 연주까지 하면 되겠다. 자, 꽃을 뭐라고? 좋다고? 꽃을 들고 냄새를 맡고 있던 어머니는 내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무엇에 몹시 놀란 사람처럼 타다닥하였다. 자, 꽃을 주면 보통 어떤 의미? 아무한테나 꽃을 주지 않잖아요. 그치? 좋아한다는 뜻이잖아. 그래서 아저씨, 이게 아저씨의 고백이구나라고 생각해서 엄마가 되게 당황한 거야. 아니, 이 남자가 이렇게. 그러고는 엄마 얼굴이 그 꽃보다 더 빨갛게 되었어. 아저씨 생각만 해도 좋은 거. 부끄럽고. 자, 그 꽃을 근데 또 갑자기 또 생각하다가 어머니 손가락이 하늘에 막 떠. 사람들의 시선이 겁이 나. 어머니는 무슨 무서운 것을 생각하는 듯이 또 방 안을 휘 한번 둘러보시더니 그런 거 받아오면 안 돼라고 이야기를 해요. 지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내용은 엄마의 외양 묘사를 통해서 내적 갈등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말하는 어머니의 목소리가 몹시 떨렸습니다. 그렇게 꽃을 좋아하는 어머니가 이 꽃을 받고 그처럼 썽을 낼 줄은 참으로 뜻밖이었습니다. 어머니의 내적 갈등이 심하게. 어머니가 그렇게 썽을 내는 걸 보니까 내가 가져왔다고 얘기하지 않고 아저씨가 줬다고 얘기하기 참으로 다행이다. 내가 가져왔다고 그랬으면 더 혼났을 텐데. 이게 이제 어린아이에서 진짜의 한계죠. 썽을 내더라도 나보다는 아저씨한테 내는 게 나한테는 더 나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엄마가 나를 방 안으로 데리고 들어오더니 너 이 꽃 얘기 아무한테도 하지 마라. 라고 이야기. 나한테 신신당부를 하죠. 엄마가. 조심스러워하는 어머니의 태도가 드러나고 여기서도 어머니의 보수적인 성격이 드러나요. 그래서 나도 이제 막 엄마한테 약속해. 응, 알겠어. 얘기 안 할게. 근데 엄마가 그 꽃을 버릴 줄 알았는데 꽃병에 꽂아서 풍금 위에 놓아두었어. 라고. 소중하게 간직한. 그리고 꽃이 다시 뜨니까 가위로 이제 줄기만 자르고 꽃을 치카피를 만든 거예요. 여기까지 보자, 여기까지. 자, 여기 풍금을 연주하던 어머니까지 볼 거야. 자, 내가 어머니께 꽃을 갖다 주던 날 밤에 나는 또 사랑에 놀러 나가서 아저씨 무릎에 앉아서 그림책을 보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아저씨 몸이 흠칫하였으니 풍금 소리가 들린 거야. 아까 뭐라고 그랬냐면 엄마가 남편이 죽고 나서는 풍금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했다고 그랬는데 갑자기 풍금을 연 거야. 엄마한테 심리 변화가 생겼음을 보여준 거야. 심적으로 변화가 생긴. 그래서 내가 엄마가 풍금을 타나 보다 하고 벌떡 일어나서 안으로 들어왔어. 근데 엄마가 불도 켜지 않고 혼자 앉아가지고 이제 막 풍금을 핀 거야. 나는 흰 옷을 입은 어머니가 풍금 앞에 앉아서 고요히 풍금을 타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걸 상상하면 돼, 얘들아. 불은 다 꺼져 있는데 달빛 아래에서 이제 엄마가 흰 옷을 입고 피아노를 치는 거야. 무서워?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야. 무서운 거 아니고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 알겠죠? 무서운 거 아니야. 우리 풍금까지 하기로 했죠. 고요하고 신비로운 분위기를 조성했다. 좀 더 해도 되겠다. 에? 에? 선생님이 그러면 과제 적어줘. 선생님이 과제 적어줘. 그 내신담화 갖고 온 사람은 내신담화 여기에다가 봐봐. 내신담화 앞 페이지를 펴면은
이렇게 과제점검표가 두 개가 있어요, 사실. 앞에 하나 있고, 이렇게 하나 더 있어. 그러면은, 우리 기말고사니까 두 번째 과제점검표 쓰면 돼. 기말고사니까. 알겠지? 그래서 날짜를 적고, 내신 담화 없는 친구들은 왜. 괜찮아. 그러면은, 리우는 선생님이 알아서 점검하면 되니까, 네. 자, 내신 담화 넘는 응아, 너는 그러면은 추가 자료에 적어봐야 돼. 그치? 그치. 자, 숙제가 근데 많잖아요. 오늘 이렇게 본문 수업을 많이 하기는 했지만, 실제로 교과서에 들어가 있는 숙제가 적어서, 그지? 자, 렌즈를 다시 맞추고 가야지. 내신 담화. 진짜. 71페이지, 37번에서, 숙제 너무 적은데? 72페이지. 그 다음에 체크. 얘들아, 체크는 교과서 편을 풀어오는 거예요. 이제 책이 두 개야. 시험 대비 교재랑 교과서 편 푸는 거예요. 50페이지 일단. 그 다음에 푼마. 진짜 적다. 57페이지, 19번, 20번. 2페이지다, 야. 안 되겠다. 이거 클리닉 때 문제 개 많이 보네. 안 돼. 안 오면 숙제인 거 알지, 나. 클리닉 안 오면. 내가 가볼까? 진짜? 엄마한테 전화해? 어머니, 문제가. 자, 평가 문제지만 본책을 풀어오는 거예요, 본책. 요거는 조금, 한 3페이지 정도? 너무 적었네. 68에서 69. 맞아, 첫날이니까. 우리 이제, 너네 그거 기억나? 안심 문법? 문법 교재. 이렇게 해요. 과제 꼭 적어주시고요. 알겠지?